예. 여러분 그 9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9페이지를 펴 보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학 역사에서 이제 9페이지인데 원시 시대에 당연히 문학이겠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 뭐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인제 문학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인제 보면 구석기 시대의 문학의 자료가 9페이지에 나오죠. 있는데 특히 인제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인제 구석기 시대는 한 2만여 년 전의 유적이라고 하는 공주 석장리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공주 석장리. 이 석장리에서 인제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밑에 나오죠. 울산 반구대 암각화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하시면 또 나올 겁니다. 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저도 인제 반구대 암각화를 한번 보러 갔었는데 인제 그곳까지는 못 갔고 인제 그 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예 그렇게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인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 인제 새겨 놓은 인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풍요를 기원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조형 예술이 동작 예술이나 언어 예술과 얽혀서 원시 종합 예술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마지막 줄. 9페이지의 마지막 줄입니다. 이 조형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제 그 원시 종합 예술을 이루었다는 거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그 그림 쉽게 말하면 그림 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글자. 이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인제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인제 또 좀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 10 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10 페이지. 자 10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인제 그 위에 있는 건 뭐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 보시고 인제 특히 인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춤을 췄다. 그게 인제 거기다 써 놓으세요. 희곡, 연극의 기원이에요 이게. 연극의 기원이라고 써 놓으세요. 그 두 번 10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그 둘째 줄에 나오죠.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춤추고 노래 불렀다는 게 일종의 연극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이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토테미즘 그다음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니미즘. 그래서 이 토테미즘은 인제 동물 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 숭배. 요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물 숭배라고 써 놓으시고요.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인제 물환론이라고 그래요.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 그걸 이제 물환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애니라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애니가. move. 그래서 애니미즘이란 물환론이다라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구석기 시대에 신화나 서사가 생겨났던가 의문이다 그 밑에 있죠.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거기서 한 3줄 내려가면 4 줄 제주도에는 서사무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여러분 나중에 무가를 배우시겠지만 무가는 무당의 노래예요. 무가는 서정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사무가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인제 희곡무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희곡무가. 뭐 인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인제 4 학년 1 학기에 올라가시면 구비문학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 구비문학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은 인제 그런 무당의 노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인제 본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본풀이라는 말은 뭐냐면 근본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근본을. 자 우리가 인제 근본이 있겠죠. 그 근본. 그 근본을 풀어내는 것을 본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근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 쪽으로 인제 갔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보면 뭐 짐승춤도 있고요. 인제 탈춤 같은 것이 많이 인제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인제 탈춤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 양주의 소놀이굿도 있고요. 세 번 통영 오강대도 있고요. 또 봉산 탈춤 같은 거 여러 가지 춤을 추고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신석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 신석기는 일종의 써 놓으세요. 정착 생활이에요, 정착 생활. 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벼농사.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된 게 신석기 시대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8,000년 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뭐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막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동요라고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6째 줄 정도 내려가면 교환창, 교환하고 부르는 거예요. 교환창. 그러니까 교환창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 중에 요즘에 뭐 난 바람이라면 이런 노래 있죠. 난 바람이라면 넌 눈물인가 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난 바람이라면 이제 남자가 부르고 넌 눈물인가 봐 여자가 불러요. 가수. 그래서 이렇게 교환해서 부른다는 거. 선우창이라는 것은 먼저 부르고 나중에 이제 뒤에다가 부르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뭐 멋절시고 옹해야 뭐 이렇게 후렴 부르잖아요. 또 뭐 그 강강수월래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재창은 이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재창. 독창은 혼자 부르는 거. 그렇게 이제 노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이제 노동요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있었고, 그 11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는 건국신화 이전과 이후의 것이 있다. 그래서 건국신화 이전의 신화는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원시문학이다. 건국신화는 청동기 시대에 창조된 고대 문학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뭡니까? 이 시대의 고인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쪽의 밑에서 둘째 줄 지금 뭐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신화의 주인공은 거대한 모습을 한 여신이어서 고대 신화에서 넘겨보세요. 내세우는 그런 건국의 그런 그 주역인 남성 영웅과 다르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설문 대할망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마구알미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거인 여신이 산천을 온통 만들고 움직이면서 다닌 흔적을 거대한 규모로 남겼다. 그리고 이제 거인이 흙을 먹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쏟아놓은 배설물이 산이 되고 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신석기 시대의 신화는 신석기 시대 신화는 어떤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 자 이것에 관한 신화라고 볼 수가 있죠.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와 관한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도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모누이의 뭐 이야기도 쭉 나오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수로가 나와요. 수로 이제 가야산 정견모주 뭐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은 게 이제 약간 모계 사회의 어떤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선도산, 지리산의 성모, 어머니 모자 썼죠? 뭐 정견모주, 어미 모자 썼죠? 지모신도 어머니 모자죠? 어미 모자. 이런 것들이 다 여성적인 거고, 이 수로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수로. 이 수로라고 할 때 이 로자는 이슬로도 되지만 드러낼 로자예요. 드러낼 로자. 이때 로자는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의 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머리를 드러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수로 부인할 때는 물 숫자에다가 길로자를 써요. 수로 부인할 때 여성일 때는 이거는 이제 물길이기 때문에 일종의 양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을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 양수가 있잖아요. 그 여성일 경우에 이제 수로를 한자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웅녀와 유아는 이제 그러니까 웅녀를 숭상하는 것이 일종의 토테미즘이 되는 거죠. 곰이니까 곰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무기혈통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서사시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아서 노래했다. 그런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무당이라는 것이 왕이었어요. 왕입니다. 우리가 단군 왕검 들어보셨죠? 자, 이런 걸 재정일치라고 하거든요. 국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정치를 한다. 그래서 재정일치예요.
제사장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재정일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당이 처음에는 힘이 상당히 강했는데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무슨 그 뭡니까 왕꽃보살 이렇게 동네에 그 뭐 장군보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무당의 힘이 점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어요. 만이산 이런 데다가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쪽의 고대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고대문학은 이제 거기 첫째 줄에 보세요. 13페이지에. 자, 고대문학이 성립된 명백한 증거는 건국신화 내무청사. 이 건국신화에 있었다는 거. 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청동제 무기를 지닌 정복자들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지는 사회 구조를 이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신화가 뭐 거인 신화, 지모, 땅의 신이에요. 지모라는 것은 땅 지자의 그 어미문자거든요. 땅의 신을 지모라고 하는 겁니다. 지모, 땅의 신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의미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1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서 이제 고대 문학이 시작한 명백한 증거는 건국신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청동제. 그러니까 이때 이 고대 문화에서 결국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떤 정복 전쟁 이런 게 이제 특히 많이 일어나요. 칼이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청동기이기 때문에 칼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밑에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국중대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3페이지의 마지막 이 국중대회라는 것은요. 이게 그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나라굿이에요. 나라굿. 나라에서 하는 굿을 국중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중대회라고 해서 이제 거기 그 밑에 셋째 줄 올라가면 부여에서 영고. 영고라는 게 제천행사예요. 제천행사. 제천행사라고 써놓으세요.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요. 고구려와 동해 동맹. 그다음 동맹. 그 고구려 동맹과 무천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동맹이고 동해는 무천이 되는 거죠. 하늘을 보고 춤을 추고 이런 게 다 나라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14쪽으로 이제 가면, 그래서 이제 놀이를 이제 이렇게 뭐, 그 하면서 춤도 추고, 자, 그러니까 이게 제천 행사잖아요. 제천 행사를 하려면 시도 있어야 되죠. 노래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춤도 있어야 되죠. 음악도 있어야 되죠. 또 술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제천 의식을 하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흥이 많은 거예요. 흥이.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관광버스 막 시속 150km로 가는 그 관광버스에서도 서가지고 막 춤을 추죠. 추지 말라고 하면 커튼 닫아놓고 춤을 추고 그런 민족이에요. 이렇게 이제 흥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국중대회 할 때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것은 천신을 섬기는 굿. 거기다 밑줄 치세요. 14쪽에 지금 14쪽에 세 번째 단락 천신을 섬기는 굿. 이걸 천신제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천신제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천신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를 섬겼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밑에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경우 그 밑에 단락으로 가보면 그 다음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의 경우는 천신의 아들 해모수. 그러니까 이 해모수와 뭡니까? 유아 부인 사이에서 누가 나오죠? 주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모수는 천신이고요. 천신이죠. 하늘의 신. 유아 부인은 지모라고 해요. 땅의 어머니. 지모. 그러니까 결국 반신 반인이 되는 거예요. 주몽은. 반은 신이고 왜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해모수, 유아 부인,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주몽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이제 써놓고요. 그 밑에 뭐 쭉 나오는 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밑에 달락. 그래서 굿은 이제 마지, 놀이, 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국중대회는 아까 나라굿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줄에 마지막 달락.
국중대회의 뜻은 뭐다? 나라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시조의 내력을 풀이하는 노래 밑줄 쫙 쳐보세요. 건국시조의 내력을 풀이하는 노래. 마지막 단락 둘째 줄 이걸 이제 본풀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본풀이 노래라고 필기하세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 자, 오른쪽. 자, 15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줄을 보면 신화와 서사시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신화와 서사시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신화는 누구나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건국신화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서사시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른 노래다라고 나왔어요. 서사시. 그래서 이제 서사무가 를 책임진 무당 밑에 나왔죠. 무당 원래 왕이었는 점점 그 권력이 약해져 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단락의 15쪽에 보면 고대 이념은 중세의 보편주의와는 다른 자기중심주의였다. 고대는 자기중심주의였다. 거기 세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기중심주의. 자기가 자기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 각기 나름대로 건국서사시를 세우고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좀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선민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선민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신은 보편적인 신이 아니고 천신족이 나라가 한 곳에만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천신족의 건국을 자랑한다는 것은 원시의 단계를 넘어 고대에 이르렀다는 증거다라고 나왔죠. 고대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천신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고대 쪽으로 갔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배층 기종만 하늘과 연결된다는 자랑을 독점하고 피지배계층은 이제 분화되었어도 억압과 약탈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드디어 이제 고조선이 나옵니다. 고조선. 옛날의 조선이죠. 자, 거기 이제 밑에 삼국유사가 나왔는데 이 삼국유사라는 말은 좀 써놓으세요. 이거 여러분 이제 동서양고전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 자, 이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적어 놓은 것이 삼국유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국유사에는 이제 단군 신화가 또 이제 그 삼국유사에 이제 고조선이 나오는데 고조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게 뭐죠?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야 돼. 단군 신화죠. 자, 이 단군 신화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나옵니다. 이건 필기 좀 하세요. 이게 첫 번째는 동굴이고요. 두 번째가 쑥과 마늘이고 세 번째가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는 거예요. 햇빛 X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동굴에 있어라 이건 뭐냐? 장소적 금기죠. 딴 데 가면 안 돼. 넌 동굴에 있어야 돼. 영어로는 이제 터부라고 하죠. 터부. 금기. 자, 쑥과 마늘이 행위적 금기. 다른 거는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자,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것이 시간적 금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금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등장인물은 환인, 환웅, 단군.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환인이 이제 하나님 정도로 보고 서자. 여기서 이제 서자는 뭐 적자 서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둘째, 셋째 아들을 이제 여기서 서자라고 한 겁니다. 이 서울 출신 그 서자가 아니에요. 환웅은 땅으로 내려와서 역사적 시간으로 들어왔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지금 설명드린 장자가 아니다는 뜻이다라고 나오네요. 장자는 하늘을 맞고 서자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말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만 문제가 되던 단계에서는 환인만 섬기면 그만이었지만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이제 환웅의 하강이 필요한 거죠.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 그리고 단군은 지상에서 태어난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 인물로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단군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전설적인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환웅은 환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시조로 인정되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잖아요. 다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천신족과 지신족이 결합이다. 실제로 하늘나라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 곰이 사람으로 변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 밑줄 좀 쳐놓으세요.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천신족과 지신족이 결합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해무수와 유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다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이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북방계 신화가 있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남방계 신화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이 북방계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의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의 해무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가 해무수일 수, 환웅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웅녀, 여긴 유아 부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방계 신화는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 빛이 막 비쳐요. 뭔가가 뚝 떨어져요. 금괴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져. 가서 보니까 여기에 막 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들이 있어요. 남방계 대부분 이래.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남방계. 그러니까 남방계는 하늘에서 알 떨어진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뭐 김수로 왕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구비문학을 공부하실 때 배우시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6쪽의 그 세 번째 단락의 환웅은 천부인을 가지고 풍백우사 운사, 그러니까 풍백이니까 바람, 우는 비, 우는 구름이죠. 거느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신의 그 시장을 열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무당임금이라고 나왔잖아요. 무당임금. 무당임금 나왔죠? 처음에는 무당이 왕이다.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지배권을 장악을 하고요.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물질적 기반도 이제 구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백산에다가 이제 그 도읍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태백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지금도 학자들이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 태백산이냐 뭐 백두산이냐 어디냐라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태백산 신을 섬기는 단수, 당나무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태백산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재정일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세 번째 줄에 재정일치를 한자로 이제 쓰면 이렇게 써요. 재정일치죠. 재정일치 이렇게 쓰는데 지금 16페이지에 그 네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나와요. 재정일치. 그래서 임금으로서의 권능, 무당으로서의 주술을 같이 한다. 재정일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환웅 뭐 이건 다 배우는 거 이야기잖아. 당구신화에서 곰과 범이 나왔고 이제 사람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371 이게 21일이죠. 371이라는 게 3 곱하기 7이잖아요. 3주 쉽게 말하면 3주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났죠. 요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3주 동안은 가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전통에서 이야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쪽의 둘째 줄에 고조선에는 이제 국중대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중국 쪽에서부터 부여 고구려의 국중대회에 관심을 가질 때 고조선이 망하고 없었던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국중대가 나와요. 나라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환웅의 하강, 웅녀의 실현, 환웅과 웅녀의 혼인, 단군의 출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그 정도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남반계예요. 거기 그 1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12세 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 끝에 이런 말 있죠. 어머니가 궁녀가 알을 낳자 거기서부터 볼까요? 좀 내려가다 보면 열 몇 줄쯤 나오면 궁녀가 알을 낳자 거기.
국력 알을 낳아요. 상스럽지 못하. 그러니까 알을 낳았다는 건 뭐라고 써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그 이제 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버렸는데 개가 물고 와서 죽지 않아요. 어머니가 또 따뜻하게 알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난생신화라고 합니다. 난생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게 다 남반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는 뭐 여러 평가가 있었다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뭐 치성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18페이지 넘겨보세요.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일제가 침략을 받고 나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때는 그 회복의 근거를 이 단군에서 찾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단군. 기자조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기자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인이. 그걸 이제 기자조선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도 있는데 우리는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설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이어받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부여 고구려의 전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는 이제 그 밑에 보면 다른 건 볼 거 없고 거기 이제 이 임금이 있는 나라 한 7째 줄 좀 내려가 볼게요. 부여는 전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 나라고 제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자, 이 제자가 이 모두 제자거든요. 모두. 그래서 제가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왕이 있고 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제후의 이름이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는 이 말 맞자요.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는 소겠죠. 이 구는 이제 개죠. 개구자. 저는 이제 돼지죠. 돼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다 제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후들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 18쪽에 이제 영고, 국중대회. 그래서 영과 고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둘째 줄에 요 영자는 뭐냐면 맞이할 영자예요. 맞이할 영. 맞이한다. 고는 두드릴 고자예요. 요 고자 있죠? 두드릴 고자입니다. 맞이할 영자하고 두드릴 고자, 영고죠. 자, 제천행사고 19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19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뭐 넘어가 될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거기 이제 네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19쪽에 네 번째 단락. 부여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한 기록이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겹쳐져 있기도 한데 공통점은 거기다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네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있죠. 공통점은 또 건국시조가 하느님의 혈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혈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의 경우와 같다. 천재라고 이제 일컬어요. 옛날에 하느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 해모수 뭐 이런 게 다 천신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앞에서 다 이야기 됐던 거니까.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책이 뭐 반복되는 게 많이 나와요. 19쪽의 마지막 단락 알로 태어나는 거 난생신화는 남반계다 라고 설명드렸고 연결 20쪽 20쪽을 넘기면 그래서 이제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다는 것이 거기 20쪽의 두 번째 단락에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주몽이라든가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 건국시조의 이름을 동명성왕 그러잖아요.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20페이지. 주몽이라고도 한다. 그런 이야기, 동명성왕이라고도 한다.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그 20페이지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면 마지막 단락 거기 그 세 번째 줄 유리는 주몽이 동부에다 버리고 온 자식이었는데 아버지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서 물건을 찾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위에는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21쪽에. 이 백제는 부여 고구려 계통이
이제 지배층이 되어 세운 나라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주몽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백제 무왕을 599년에 즉위한 법왕의 아들이라고 하고 삼국유사에는 지렁이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지렁이가 밤에 사람이 되어 근처에 사는 과부와 관계 낳은 아들 서동이 어려서부터 비범한 기상을 보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지렁이가 나와요. 지렁이. 보통 이제 지렁이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레자라고 그래요. 야레자. 야레자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쓰면 밤야자, 올레자, 그다음에 사람 자자죠. 밤에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야레자라는 게. 그래서 야레자 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렁이라는 건 실제 지렁이라기보다는 높은 사람을 높은 관직, 왕이나 귀족, 또는 뱀, 용, 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뭐 뱀, 용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서동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용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포룡정이 있어요. 포룡정. 그 부여의 국남제 가보면 정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이 껴안은 정자라는 뜻이에요. 용이 껴안 서동의 어머니를 껴안아서 서동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룡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용이라는 것은 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레자라는 설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만신라 가락 쪽에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만신라 가락은 써놓으세요. 남방계라고 써놔요. 남방계. 아까 이야기했죠. 남방계라고. 이건 다 알 이야기, 난생. 남방계가 이제 다 이런 사만 쪽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쪽에 보면 이제 마한이라고 하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데도 이제 그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한다. 네 번째 줄 나와요. 천군. 그러니까 천군이니까 이게 뭐예요? 무당이잖아, 무당. 제사장의 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도라는 장소를 정해서 큰 나무를 세워서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겼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쪽. 거기도 이제 막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22쪽에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22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신라 건국에 앞서 육촌이 있고 가락국전에 구간이 있어요. 구간. 이 구간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촌장이라고 보세요. 촌장. 촌장을 이제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장 노릇해요. 사만시대의 상황이고 육촌은 촌장이라고 부르는 지배자가 다스렸다. 나오죠? 촌장, 이장 뭐가 다 같은 맥락이죠. 촌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육촌 촌장이 산봉우리에 내려왔다. 그 세 번째 단락 산신신앙도 있다. 산신신앙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또 남신이에요. 삼신은 남신, 남자신이다. 그런데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데 관여한 산신은 여신 있어요. 여기 보면 성모 어미모자 써놨죠. 웅녀나 유와 마찬가지로 지모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데 환웅이나 해무수에 해당된 남성 상대역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남방계에서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나오죠. 선도상 성모는 배우자가 없다.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을 낳았다. 실제로 이게 알을 낳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양산 아래에 나정이 있어요. 나정. 나정은 찾으셨죠? 22쪽에. 밑에서 한 6째 쪽. 이 나정이라는 게 우물이에요, 우물. 나정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 곁에 있었다는 하여튼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이제 흰말이 꿀을 안고 보니까 알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알에서 혁거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박혁거세. 나오죠. 또 아령정가에 계룡이 있었는데 계룡의 왼쪽 옆구리에서 아령이 나왔다. 다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써놨죠. 그렇게 이제 옆구리에서 뭐 석가모니도 이제 옆구리에서 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신화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 올라간 천만 페가수스죠. 혁거새를 낳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사라진 계룡은 알령을 낳은 어머니다. 아버지에 관해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23페이지에도 이게 책이 막 엄청 그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참 복잡해요. 거기 이제 보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은 건너뛰고 두 번째 단락이 천만은 거기서부터 올게요. 패가 혁거세를 만드는 집단이 말을 타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천신족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그래서 그 경주에 가면 천마총이라고 있잖아요. 천마총. 이 천마총은 천마두가 있는 그 무덤이라는 뜻인데, 천마는 이게 그 뭡니까 그 종이에다가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천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진흙털이게 진흙털이게 말 안장에서. 그리고 그림이 어디에 그려졌냐면 자작나무에 그려졌어요. 이거 모르시면 되게 많더라고. 영어로 이제 벌치라고 하는데, 이 자작나무 뭐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천마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이 용도가 이게 벽화가 아니에요. 진흙털이게 진흙털이게. 진흙을 안장에 탁탁 이렇게 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천마총이 경주에 있잖아요. 그림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게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중간에 끝나면